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실 데이터들은 단기적인 방향성 예측보다 2025년 연말 현재 시장이 어떤 중대한 국면 전환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8일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면 참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많았죠. 어떤 지표는 위기를 말하는데 다른 지표는 또 괜찮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핵심 차트들을 통해 이 혼란의 실체를 좀 들여다보고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차트부터 바로 보죠. 미국의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LEI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네, 역사적으로 이 두 지표는 경기 침체의 가장 확실한 예고편으로 통해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신뢰도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던 신호들이었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23년부터 두 지표 모두 침체 경고등을 계속 켜고 있는데 2025년 12월인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는 공식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어요. NBR에서도 아무런 발표가 없고요. 맞습니다. 이건 과거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라고 봐야 할까요?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은 현재 거시경제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룰 자체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운영체제가 달라졌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재정 우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이른바 통화정책이 주인공이었죠. 네. 하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직접 푸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그 재정 우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이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엑셀을 밟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 강력한 정부 지출이 수요를 계속 떠받치면서 경제가 쉽게 식지 않고 결국 전통적인 침체 신호들이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어찌 보면 낡은 나침반만 보고 경직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계량 모델에만 의존했다가는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죠. 오히려 이 고금리 고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산업이 정부 지출의 혜택을 받으며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더 유연한 분석이 필요해진 겁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가설이 떼질 수 있는 위험 신호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한 달 만에 0.5%포인트 이상 급증하는 식으로 노동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땐 정말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의 큰 룰이 바뀌고 있다면 실제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다음 차트가 그 흐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액티브 주식 뮤추얼 펀드의 자금 흐름인데 유출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이건 단순한 자금 유출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이주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죠. 2025년까지 무려 11년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11년 연속이요? 네, 지난 10년간 누적된 유출액만 해도 1조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봐도 액티브 펀드의 73%, 그러니까 펀드 4개 중 3개가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로는 6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밀려 들어왔고요. 이건 단순히 올해 운용을 좀 못했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일시적인 성과 부진을 넘어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소수의 초대형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종목들이 시장 전체의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요. 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 전략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극소수 종목만 오르는데 액티브 펀드는 규칙상 여러 종목을 담아야 하니 필연적으로 시장을 이기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자기 강화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피드백 루프요? 네, 액티브 펀드에서 돈이 빠져서 패시브 ETF로 가면 그 돈은 지수 비중이 높은 초대형주를 기계적으로 더 사게 됩니다. 그럼 그 종목들만 더 오르고 액티브 펀드 성과는 더 나빠지고 그럼 돈이 더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흐름이네요. 그럼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액티브는 끝났다. 모두 패시브로 가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지만 포트폴리오의 중심, 그 코어는 저비용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패시브 상품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분기별로 벤치마크 대비 성과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 자금 유출 흐름이 잦아드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소수 기술주와 패시브 펀드로의 쏠림 현상을 보면 시장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물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구리 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를 보시죠. 네, 이 글로벌 구리 재고 차트는 앞서 이야기한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아주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전 세계 거래소에 쌓인 구리 재고가 70만 톤을 넘어서면서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년 반 만에 최고치라. 네. 특히 눈에 띄는 건 최근에 급증한 재고의 약 82%가 뉴욕 터맥스 창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의 실물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녹색 전환 때문에 구리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았잖아요. 네, 그 내러티브가 강했죠. 하지만 이 재고 데이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실이 그 내러티브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공급은 충분한데 그걸 소비할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콘팅고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콘텐고요. 그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구리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미래의 구리 가격인 선물이 현재의 구리 가격인 현물보다 비싸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재고가 창고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렇군요. 미래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건 지금 사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파는 게 더 이득이라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의 하방 압력이 꽤 크다고 봐야겠네요. 이 약세 전망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계의 공장인 중국입니다. 만약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52 이상으로 강하게 반등한다면 수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재고 데이터 자체의 변화입니다. 뉴욕 코노엑스 창고에서 대규모 물량이 계속 출고되어서 총 재고가 60만 톤 아래로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건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구리가 실물 수요의 부진을 보여준다면 정반대로 올해 엄청난 가격 급등을 보인 자산도 있습니다. 바로 은인데요. 아, 네. 은 시장은 정말 뜨거웠죠. 지금부터 보실 두 개의 차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차트는 은 선물 가격인데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64%나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의 연간 성과예요. 이것만 보면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녹색 전환의 핵심 소재인 태양광 패널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았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차트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은의 총 가공 수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은을 사용한 양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지난 25년간 8억에서 10억 온스 사이의 박스권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과거 필름 사진 시절에 쓰이던 사진 산업 수요가 줄어든 만큼을 최근 태양광 패널 수요가 정확히 메웠을 뿐
총량 자체는 25년째 제자리 걸음인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쪽에선 가격이 역대급으로 폭등하는데 다른 쪽에선 실제 사용량은 25년째 그대로라니. 그렇다면 지금의 은 가격 상승은 산업 수요가 아니라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거의 투기적인 광풍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이 두 차트의 엄청난 괴리는 현재 은 가격 급등이 실물 수요보다는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는 화폐적 해지 수요와 투기적 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즉, 은이 산업용 금속인 동시에 금처럼 안전자산, 일종의 화폐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은에 투자하는 건 태양광 산업의 미래에 투자한다기보다 달러 같은 기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전환이라는 단 하나의 내러티브만으로 지금의 가격 급등을 정당화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물선형 가격 급등은 모멘텀이 꺾이는 순간 아주 급격한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네, CFTC, 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 데이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해지 목적이 아닌 순수 투기 세력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수치가 역사적 고점 수준에 근접한다면 과열의 정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되는 변수도 있겠죠? 네,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실질 금리입니다. 만약 5년 만기 실질 금리가 1.5% 이상으로 빠르게 오른다면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인 은의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 상승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신호부터 원자재, 투자자금 흐름까지 정신없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선을 유럽으로 한번 돌려보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의 단골 메뉴였던 유럽인데 의외로 이곳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안정세죠. 이 스프레드는 유로존의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 수치가 80bp, 즉 0.8% 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80bp 미만이면 이건 2010년 유로존 부채 위기가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시장이 더 이상 이탈리아의 부도 위험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군요. 과거 유로존 위기 때만 해도 이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유로존 붕괴 이야기까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죠. 이런 극적인 안정이 가능했던 배경은 뭔가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TPI, 즉 통화정책 전송 보호장치라는 걸 만들어서 특정 국가의 금리가 비이성적으로 급등하면 ECB가 개입해서 국채를 사주겠다는 안전장치를 명시적으로 마련했죠. 아, 그러니까 그 TPI라는 게 예전처럼 이탈리아가 위험해질 때마다 ECB가 과연 도와줄까 하고 시장이 불안에 떨 필요 없이 무조건 지켜준다는 공식적인 보증 수표를 발행해 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뢰를 줬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 자체의 노력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거죠. 그렇군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과거처럼 주변국의 부도 위험이 유로존 전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리스크로 여겨지지 않는 일종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건 좋은 소식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투자 기회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스프레드가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건 이제 이 스프레드 축소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졌다는 뜻도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단순히 스프레드 축소에 베팅하는 거래의 기대 수익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 같은 핵심 회원국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터져 나오는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 안정적인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5개의 차트를 살펴봤네요. 전통적인 경기 침체 공식은 깨지고 투자 자금은 극소수 대형주로 쏠리고 또 실물 경제와 원자재 시장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네, 그리고 위기의 대명사였던 유럽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정말 2025년 연말 시장은 여러 국면 전환의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차트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국면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주요 경제 데이터들이 현재의 이 혼란스러운 국면이 계속될지 혹은 새로운 질서를 암시할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